목요일입니다. 촌철살인의 명쾌한 한마디부터 속 터지는 막말까지 한 주간의 말말말로 정치권 이슈를 정리하는 시간 각설하고 시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불굴의 희망 최민희입니다. 마스크에 하트가 붙어있네요. 네, 저를 사랑한다는 의미로. 그러시군요. 예. 국민의힘 이준석 전 최고위원도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는 많이 돌아오셨어요. 이게 방송을 계속 하다 보니까 나가시려면 또 이제 또 안 좋아지고 이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주말에 좀 노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시죠. 회복을. 쉬어야 돼요, 뭐든지. 예. 그럼요. 힘들 때는 좀 쉬고 또 쉬는 것도 또 다른 도약을 위한 것이니까요. 자,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오염수 이거를 바다에다가 버리겠다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로서는 정말 충격적인 소식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관련된 인서트 좀 듣고 두 분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과 해양 환경에 위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일본의 최인접국인 우리나라와 충분한 협의 및 양해 없이 이루어진 일방적인 조치였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이행 당사국으로서 충분한 협의를 하고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다면서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고 바다를 공유한 한국의 우려가 매우 크다고 말했습니다. 실체법적인 쟁점은 결국은 안전성, 위험성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실체법적으로 일본이 입증 책임이 있는 것이죠. 네, 일본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또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 방금 들으신 목소리는 송기호 통상변호사 이렇게 목소리를 좀 들어봤습니다. 좀 화나요. 이런 거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싶은데 이 결정 어떻게 보시는지 좀. 우선 이게 2023년 초부터 방수된다는 거고요. 2년 뒤입니다. 네, 2년 뒤. 그리고 이게 일본 내부에서도 반발이 큽니다. 특히 어민들의 모임인 전국어업협동조합에서도 반발이 커요. 게다가 이게 인접국가 우리나라죠. 그다음이 중국. 네. 그리고 이게 남태평양에 있는 나라들 남태평양 많아요. 나라들 따라서 다 그런데 단지 미국에만 허락받고 이런 결정을 했다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거 꼭 야쿠자식 해법이다. 이거는 일본이 경제 대국이었던 과거에 존경받지 못했던 행태 그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대체 미국이 지난 3월에는 일본 해산물 수입 경보 발령한 적도 있거든요. 미국이요? 네, 그런데 갑자기 미국이 태도를 바꾸어서 일본 정부의 투명한 노력에 감사한다. 이러면서 일본의 결정을 동조하는 이 모습은 정치 외교적 이유가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해서 이거는 저는 국제적으로 예의 위반 그리고 사실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국제법 위반 소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최고위원께서는요? 이게 그러니까 원전이라는 것이 원래 냉각수나 이런 것들이 방사능과 무관하게 관리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원전 사고가 났기 때문에 말 그대로 핵연료가 계속 타고 있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걸 처리하기에 냉각시키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계속 물을 투입하는 것이고 그렇게 닿으면 이제 원전 방사성 물질이 담긴 그런 오염수가 되는 것인데 이게 하루에 이제 한 100톤에서 200톤 정도 생성된다고 합니다. 근데 벌써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10년 정도 됐기 때문에 이게 뭐 거의 수만 톤에 이르는 물이다. 그래서 지금 이 처리 방안을 고심하다가 이런 판단한 것 같은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거는 국가 간 어쨌든 국경을 넘는 환경 분쟁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까지 선례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 스웨덴이 그 서유럽의 공업지대에서 발생한 어떤 화학물질에 의한 산성비 피해 이걸 입증하기 위해 가지고 거의 10년 넘게 이제 독일과 협상을 하고 이랬던 적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만족스러울 만한 협상을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익히 아시겠지만은 그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가지고 중국의 기여도가 얼마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데이터를 쌓고 있는 것이 아직까지 합리적인 이의 제기를 하지 못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후쿠시마 관련해서도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국제사회에 이것을 멈추게 해달라는 노력을 함과 더불어 가지고 만약에 실제로 2023년까지 막아내지 못했을 때 방류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은 지금부터라도 체계적인 데이터를 축적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만이 일본에게 나중에 발생하는 모든 피해에 대한 책임이라든지 보상도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이
이해 당사국이라고 할 만한 국가가 아까 언급된 미국과 그리고 또 우리나라 그리고 중국만 해도 이 문제에서는 약간 관심이 덜합니다. 바다가 아주 가깝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우군을 모으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까지는 사실 그러니까 우군이 되어질 만한 국가들이 어딘지 네. 약간 좀 외교적으로는 저희가 우군이 많지 않은 상태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국제해양법 재판소 제소 검토 지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스스로가 이걸 처리할 가능성은 없고 지금으로서는 그 태도 봤을 때 뭐 제대로 지금 발표한 것도 지킬 수 있을지도 솔직히 전 의문이기도 한데 어떻게 좀 국제법상으로 이거를 좀 막을 수 있는 방안들 아니면은 법적으로 가면 이길 가능성이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그건 해봐야 아는 거고 국제법상으로 뭐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넘긴다고 했을 때 이게 기준이 되는 게 안전성입니다. 그럼 이 안전성은 얼마나 걸러냈느냐. 네. 그러니까 지금 일본이 꼼수를 부리는 게 그러니까 오염수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는. 일본은 이걸 처리수라고 부릅니다. 처리수. 이거는 뭐 이게 아마 오염수를 처리하는 장치가 있나 봐요. ALPS라는 장비. 이걸 처리해서 부진의 탱크에 보관할 때 이게 처리수냐 오염수냐. 처리수라고 하는 일본은 꼼수다. 오염수다. 왜냐하면 이 ALPS 장치가 걸러낼 수 있는 방사성 물질 혹은 걸러낼 수 있는 양 그런 걸 따져볼 때 30% 정도를 처리수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정확히 29%라고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70% 이상은 ALPS가 못 걸러내는 62종의 방사성 물질 이 기준치 이상으로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국제해양법 재판소의 핵심은 처리수냐 오염수냐 ALPS에서 못 걸러내는 이 핵종 물질, 문제되는 물질이 얼마나 남아있냐 이거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이 동조한 부분이 무색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법에 따라 하게 되면 이제 질질 끌거나 이 결정을 이런 식의 지연 작전을 쓸 수는 있지만 내용은 딱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ALPS라는 걸러내는 장치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거꾸로라면 70%를 걸러내면 뭐 그래도 밀어볼 수 있는데 29%밖에 못 걸러낸대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저는 국제법에 호소하면 이거는 승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국제해양법 재판소지 국제해양검찰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어떤 피해나 아니면 이런 위험성의 입증 자료는 저희가 이제 제소할 때 제기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축적하기 위한 노력들 우리 정부에서 빨리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2023년이면은 시간이 많은 것 같지만은 이런 해양법이나 이런 국제사법재판소의 결과들이라는 거는 10년, 20년씩 걸리는 것도 많거든요. 아까 제가 스웨덴과 서유럽의 산성비 분쟁을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12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절차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선 결국에는 이 상황에서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방출에 대해 가지고 아까 제가 우군이 필요하다 이랬는데 그 우군이 될 수 있는 국가는 거꾸로 한국과 그리고 일본 내 환경에 대해서 관심 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노력도 당연히 경주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그게 보면 이 지도상으로 쭉 보면 일단 중국이 해당되죠. 그리고 거기서 쭉 내려와서 이제 뭐 이게 그 물을 따라 흘러가는 거잖아요. 바다를 따라. 그러면 다 해당이 되는데 문제는 그 군사 외교적인 측면에서 미국이 다른 구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걱정이 이번에 중국도 이제 강한 그 성명을 발표를 했었는데 미국이 여기에서 일본 편을 들어줬다는 건 이걸 또 중국 견제 어떤 수단으로 쓰는 건 아닌가라는 좀 이런. 그렇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그런 건데 쿼드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 대한민국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제 생각은 그렇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정치, 군사, 외교적인 측면에 중국 견제용으로 미국이 이거를 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사실은 약간 핀트가 안 맞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도 세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예를 들면 국제적인 분쟁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말레이시아하고 싱가포르는 봄만 되면 그 싱가포르 쪽에 그 헤이즈라고 하나요? 그 연기 때문에 난리가 나거든요. 그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레이시아는 그 산을 태워야 돼요. 그래야 농작물을 재배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계속 갈등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국가와 국가 간의 1대1 갈등이면 단순한데 우리는 지정학적으로 한반도가 미중이 대립하는 구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복잡하긴 하지만
그게 또 전부 내용을 규정한다고 생각하면 그럼 정말 안 되죠. 아무 그렇죠. 일도 네. 못 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대로 포인트가 다르다. 그래서 이번 건의 포인트는 ALPS 장비가 걸러내지 못하는 방사성 물질의 위험도 이것을 우리가 증명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까도 우리 둘 다 합의한 거지만 하염없이 끌 수 있어요, 재판을.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적인 자료들이 나왔을 때는 그거는 그 자료 팩트가 말해주는 것에 대해서 그 당사자가 여러 국가이기 때문에 네. 그걸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죠. 앞서 그 이준석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길게 가면 10년, 20년까지 네. 갈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2023년부터는 얘들은 버린다고 하는데 네. 그 전에 이게 확정이 날 때까지는 가처분 같은 것도 가능합니까? 국제법상으로. 가처분 불가능하고요. 그래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이거는 국가 간의 파워 게임이 오래 작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일본이 그렇게 하겠다고 판단하고 네. 뭐 여론의 압박이나 국제적인 어떤 위치에서 본인들의 좀 그런 어떤 아까 말했던 여론의 압박이 아닌 이상 실질적으로 강행하겠다고 보면 별다를 수는 없습니다. 대신 이제 나중에 이제 피해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그것 또한 이제 국제적으로 지금까지 설립된 조약들을 보면은 그렇게까지 피해국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처리된 경우 거의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1차적인 원인은 자료 수집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냐면 오염물질이 지금 예를 들어 어느 정도 현재 이제 누적되어 있는 오염물질이 어느 정도인 조사하려면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땅에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넘어가가지고 그 검사 장비나 아니면 샘플 채집을 해가지고 조사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쉽지도 않고. 게다가 그 샘플이라는 것도 일본에 요구를 했을 때 일본이 다 처리됐다고 생각하는 그냥 그것만 보여주면은 그렇죠. 이거 괜찮나 믿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사실 예전에 실제는 안 그렇더라고요. 북핵 사찰 그래도 가가지고 북한이 가라는 데만 보고 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그렇기 때문에 좀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건 맞고 그리고 지정학적으로도 부담되는 건 맞고 이게 일본 내부의 반발도 굉장히 심해요. 그러니까 이게 일본의 바다가 먼저 오염되고 우리나라로 건너오는 거예요. 그럼 일본 국내에서의 저항이 어느 정도일지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 이런 건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럼 난리 나죠. 우리나라는 국민의 힘으로 이런 잘못된 결정을 시정하죠. 그리고 다른 기술적인 대책을 세우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어민들은 이게 생존의 문제예요. 당장에 지금 미국도 3월에 일본산 어산물에 대해서 아주 경보를 내렸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그런 경보 안 내릴 수가 없겠죠. 중국도 그렇겠죠. 러시아도 그렇겠죠. 그렇게 됐을 때 일본 어민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게 여러 조건에서 어렵지만 이제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노력하다 보면 이제 일본 내부도 생존을 위협받았을 때는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을 두고 국제법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해나가야 되는 거죠. 일본을 압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 우선 이제 안전하지 않다는 거. 전 세계 바다를 니네가 망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아플 것 같거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이런 것들. 결국은 미국의 압력이 제일 중요한 것일 텐데. 미국의 압력. 지금 아까 말했듯이 최 의원님이 계속 지정학적인 어떤 상황을 언급하셨는데 이미 미국이 여기에 대해 가지고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취한 상황 속에서 일본이 과연 누구 말을 들을까에 대해서는 그 어느 누구가 우리의 외교 당국의 통상 당국이 있다 하더라도 이건 머리가 아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정쟁화되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죠. 이것만큼은 우리가 한 목소리로 나가야 하고 그다음에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와 다른 것은 맨 처음에 그랬잖아요. 팍스 아메리카노 정신 다시 회복하고 그렇게 도덕성을 높이겠다고 했는데 이런 명백한 팩트 앞에서 계속 고집을 피우면 또 모순에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트럼프와 바이든이 다른 것은 트럼프는 뭐 전 세계가 뭐라 그러거든 엄마이 웨이였는데 바이든은 그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라면 진짜 마음대로 할 것 같아요. 근데 이 경우는 팩트를 가지고 싸우다 보면 일단 싸워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2년 정도의 시간, 이거는 시간이 많이 없어요. 하나씩 더 다 챙겨봐야 되고 또 그 바다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남태평양에 있는 나라들뿐만 아니라 뭐 호주라든가 뉴질랜드라든가 또 미국도 이제 해안을 끼고 있는 도시들 이런 쪽과 좀 연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충분히 가능성도 있을 것 같으니까요.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다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설하고 듣고 계시는데요. 갔다가 와서 두 분과 계속해서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상청 연결해서 미세먼지 정보 확인하고요. 교통정보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각설하고 돌아왔습니다. 3253님이 최민희 의원님 건강은 어떠세요? 걱정했습니다.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의견도 주셨고 장숙희님은 이준석 최고위원님 지난주에 많이 목이 좋지 않아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챙겨주시는 분들 많이 계시네요. 됩니다. 0376님은 방송 틀면 이준석 최고 항상 나오시던데 걱정입니다라는 얼마나 나오시나 막 궁금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국내 정치 상황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공직자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서 사익을 추구하는 것을 막는 법, 이해충돌방지법, 이게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를 어제 통과를 했습니다. 관련된 인서트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공직자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지 못하게 하자는 게 이해충돌 방지법의 취지입니다. 고위공직자의 범위를 대폭 확대해서 지방의회 의원, 정무직 공무원, 공공기관 임원들도 공직자의 범위에 포함을. 반부패 법들이 그간 사후 처벌에 초점을 맞추었던 것에 비해서 이해충돌방지법은 사전적으로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를. 네, 민주당 김배욱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의 목소리 들으셨습니다. 국회 첫 관문을 통과했고 지금 상황으로는 본회의까지는 가지 않을까 또 통과가 되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큰 차이가 있어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요. 이해충돌방지법 최민희 의원님 네. 핵심 내용을 좀 정리해 주세요. 우선 공직자가 공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이용하여 사익을 취했을 때, 이게 꼭 땅뿐만 아니고요. 사익을 취했을 때 강력하게 처벌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본인과 직계가족 그리고 배우자의 직계가족까지 포함되니까. 그러니까 자기 이름으로 뭐 서류를 만든다거나 이런 건 안 할 테니까. 그렇죠. 일부 언론의 보도와는 달리 처가시가 다 뺀다고 보도가 났잖아요. 다 들어간 겁니다. 처가와 시가도 다 들어갔다. 네, 그리고 이게 7년 이하의 징역,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요. 현행 법으로 보면 상당히 센. 7년 이하는 센 겁니다. 그런데 7천만 원은 센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벌금에 대한 규정은 조금 현실에 맞게 수정돼야 될 것 같아요. 이 기준들이 다 과거에 정한 것들이 넘어와서 이렇게 되는데 지금 아마도 국민들께서 7년 이하의 징역은 세다. 그런데 벌금이 7천만 원, 투기로 번 돈은 그게 뭐 한 몇십억 될 텐데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준석 최고께서 그러니까 공직자라고 하는데 어디까지예요 이게? 보통 이제 공직자 공무원 사람들과요. 거기 이제 국회의원 포함되고요. 그리고 공공기관에 산하 공공기관 있는 분들 포함되고요. 공공기관. 그리고 지방의회 의원들이 포함되는데요. 그렇죠. 지금도 계속해서 거기서 문제 나오거든요. 지방의회 의원들은 딱히 공무원 신분이 볼 수 없는 것이 겸직 금지를 제한 안 받거든요. 지방 공무원 하면서 본인의 사업을 영위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오히려 이해충돌에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포함시키게 됐는데요. 그럼 시의원, 구의원 뭐 이런 사람들 다 마찬가지인 거죠? 이분들 그래서 한 지금 180만 명 정도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180만 명. 그리고 아까 최 의원님 말씀하신 어떤 가족의 범위까지 넓히면은 거의 한 500만 명 정도가 이 대상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정도면 상당히 넓은 겁니다. 넓은 것이고 다만 이제 여기서 실효성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가 또 추가적인 입법 단계에서 좀 제어를 해야 될 수도 있는 것이 LH 사태에 의한 국민들의 분노가 이제 폭발하면서 이것이 빠르게 입법이 되게 된 것인데 역으로 LH 사태 같은 경우는 소급 입법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뭐 어쩔 수 없이 헌법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급제를 적용시키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저는 다만 이제 여기서 또 이제 차명 투자나 이런 부분이 만약에 지금 LH 사건에서 좀 드러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역시나 이 법을 통해서도 다루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생계를 같이 하는 친척이라고 표현돼 있는데 생계를 같이 안 하는 친척들도 충분히 이 영향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을 제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왜냐하면 이거 넣는 순간부터 사실 전 국민이 돼버려. 전 국민이 500만 명인데 뭐 한
사돈을 8천 정도의 범위에서 공무원 없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친척에. 네. 그런 어떤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렇게 봅니다. 네. 저는 지금 말씀하신 LH는 그럼 어떻게 되냐. 이 부분도 대책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 우선 첫째는 LH 이번 사태는 신도시와 관련돼서 불거진 부분은 이게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LH 특별법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그게 부진적 소급 입법의 정신으로 LH를 겨냥한 특별법, 신도시 특별법 가능할 것 같고요. 네. 그럼 이게 그렇게 법률가들이 부담이 되신다면 저는 신도시를 추진함에 있어서 초과 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하면 돼요. 어차피 신도시 이번에 추진되는 신도시는 민간 영역 중심이 아니에요. 예, 예. 그러니까 서울 지역의 재건축 재개발은 민간 그다음에 공공 합동으로 하자는 게 이 문재인 정부의 아닌데 네. 신도시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도시에서 그런 식의 잘못된 이해 충돌로 인하여 이득을 얻지 못하게 하면 돼요. 이게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네. 그래서 신도시 이익 환수에 관한 정부 내부의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거는 할 수 있는데 안 할 수가 없는 거고. 세 번째, 그래도 안 되면 법원이 나서면 됩니다. 이번에 법원이 신도시 관련하여 이득을 취한 공무원의 재산에 대해서 몰수 보존 조치를 취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예 법에서 소급 입법을 해버리면 국민들은 시원하고 저도 시원한데 이건 헌법과 불일치하잖아요. 헌법 네. 위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방법이 있다. 그리고 이거는 할 것이다. 왜냐하면 최근에 법원이 보여주기도 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게 한 건 한 건 나타나면 조금 속은 시원해지실 것 같고 그다음에 차명권은 네. 이렇게 되면 차명 무지하게 어려워집니다. 차명 분쟁도 많아집니다. 네. 그러면 차명도 줄게 되죠. 이렇게 되면. 그리고 할 마음을 안 먹어야 되잖아요. 못 먹어요. 원래. 그런데요. 거기에 네. 또 뭐가 들어있냐면 이 공직자뿐만 아니라 이들로부터 정보를 얻어서 뭔가 한 게 발각되면 가중처벌하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 지금 청취자분들께서 의심이 많으셔요. 지금 한병도님은 이해충돌 방지법에 국회의원이 빠져나갈 길이 있다고 하던데 맞나요? 라는 질문도 주셨고 조성환님은 의원은 국회법에 준한다고 하던데 처벌 수위가 더 큰 것인가요? 라는 질문도 주셨고 2315님은 이해충돌 방지법 뜻이 애매해요. 사전정보 취득 방지법은 어떨까요? 라는 질문도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미 지금 법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법에 의해 가지고 사실 저희가 부동산 같이 어쨌든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기 아주 좋은 어떤 직위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 안에는 국회의원과 지방의 의원도 들어가겠지만은 네. 저희 공무원으로 범위를 넓혔기 때문에 뭐 사실 그래서 이번에 법에 예외 조항을 둘 수밖에 없었던 것이 뭐 예를 들어 학교 선생님이라든지 네네. 이런 경우가 학교 선생님이 부동산 정보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기의 지위를 이용해 가지고. 하지만 이번에 워낙 국민적 분노가 크다 보니까 다 범위에 이제 포함시키고 대신 특정한 공직자들 아까 말했던 건 학교 선생님이나 아니면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현행 법령에서 단속하는 부분이 있으면은 충돌이 안 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조항들을 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저는 모든 공직자들에게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긴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다만 이제 운영 방식에 있어서는 저희가 어떤 입법이든지 새로 하게 되면은 첫 번째 사례가 어떻게 나오냐 이런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이 법을 실제로 집행하는 사법기관에서 이제 엄정한 판단들을 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봅니다. 그 보완하자면 중요한 게 이해충돌 방지법에서 공직자를 어떻게 보냐 이게 이제 개념 규정이거든요. 그 개념 규정에 국회의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들어가는 건데 문제는 이 국회의원에 대한 세부적인 규제가 이 네. 법에 없다는 거예요. 국회에서 어떻게 했을 때 어떻게 한다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은 관련된 국회의원 관련 법이 있습니다. 예. 이 법에서 상세히 규정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챙겨봐야 되겠군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규정에 들어가 있으니까 국회의원이 대상은 된다. 네. 그런데 지금 의심하는 건 대상에만 넣어놓고 흐지부지 할 거 아니냐. 네. 자기들이 법 만드니까. 요건 국회법이 통과될 때 요거 개정안이 이제 통과되거든요. 요때 이제 언론이 진짜 감시해야 될 게 이런 내용이죠. 네네. 국회의원들이 못 빠져나가게 법이 진행되는지 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청취자분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자기 지역구에 안 살면은 욕 먹습니다. 그렇죠. 그럼 자기 지역구에 주택을 산다는 얘기예요, 보통. 전세를 들거나. 네. 그건 또 따지고 보면 국회의원은 자기 지역구의 모든 개발 정보를 거의 다 압니다. 네. 어떤 경로든지 간에. 네. 그런데 그러면 집을 샀는데 값이 올랐어요. 그럼 정보를 알고 샀냐. 이런 식으로 이제 꼬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정보에 대해서 또 그리고 어떻게 취득한 것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유통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가 명확해야 되는 것이지 안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지역구에 집 있는 사람 다 걸립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런 어떤 특수한 상황 속에서 네. 정보가 집중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이제 약간 예외 조항이 있는 것이지 처벌을 가볍게 하기 위함이다 이런 게 아닙니다. 4월 통과 저희 화요일날 정치화투에서도 두 의원께서 꼭 할게요라고 하셨거든요. 4월에 통과됩니다. 이제 믿어도 되는 거죠? 네. 네. 이게 몇 년을 지금 8년이요. 8년 동안. 2012년에 네. 김영란법 할 때 국회의원 이 문제 이해충돌 나왔어요. 그런데 그때 통과하자고 하면 그때는 강경파로 몰려서 여야가 다 네. 고생했었죠. 근데 그때 했었어야죠. 그러니까요. 그게 왜 안 했냐면 국회의원이 상시적으로 민원을 처리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시도의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민원 처리를 안 하면 지역에서 그렇죠. 남아나지 못해요. 그런데 네. 그 민원 처리 내용 중에는 이게 너무 이상한 아주 상상 못하는 것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모호할 수 있다 이런 거였는데 명확성이 떨어지니까 입법하기에는. 네. 근데 그때 했어야 된다고. 예를 들어 제가 사는 아파트 단지에 민원이 엄청 들어와가지고 그를 위한 편의를 다소 제공했다. 예. 이것이 이해충돌인가? 왜냐하면 같은 지역구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인데 정작 그러면은 저희 아파트 제가 재산상의 어떤 그 지위를 갖고 있는 곳 주변에 있는 민원은 처리할 수 없는 것인가? 뭐 여러 가지 모순이 있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특수한 상황 속에서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당내 상황 살짝 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내일 원내대표 선출이 있죠? 네. 어떻습니까, 분위기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당대표는 정신을 세우는 거기 때문에 좀 모호한 주장을 할 수가 있지만 원내대표는 협상해야 되는 존재예요. 아,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기 파트너가 때문에 있죠. 그 예를 들면 가능하면 선수가 높아야 되고 그건 상대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거는 여야가 다 눈치 보는 게 저쪽에서 선수를 사선으로 하냐, 삼선으로 하냐 이런 거 막 신경 쓰는 게 그런 이유고요. 그리고 당대표는 그렇지 않죠. 당대표는 다소 그런 선수와 상관없이 당의 정체성이나 혹은 변화의 바람을 상징하는 후보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민주당은 당대표는 5월 2일 날 뽑게 돼 있죠. 그런데 원내대표 선거 결과에 따라 당대표의 결과가 50%는 결정되겠죠.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은요? 저희 입장에서는 원내대표 선거 결과에 상당히 관심이 가는 것이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민주당이 갖고 있던 180석이라는 의회 권력과 그리고 또 대중 지지율로 나타났던 그런 어떤 힘이 그중에서 이번 보궐선거를 거치면서 전반적인 지지율에 의한 여론의 힘이라고 하는 것 또는 강성 지지층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약해진 상태거든요. 하지만 아직까지 민주당이 180석이라는 의석을 가지고 입법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는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최근에 김태년 원내대표 체계 하에서처럼 일방적이지 않길 기대하는 마음속에서 야당은 다소 이제 소통의 원활한 인물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그 결과를 많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뭐 본격적인 대선판으로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하고 금태섭 의원이 만나서 신당을 추진하냐 마냐 뭐 하는지 마는지 그런 기사 나오는 게 저는 민주당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틀이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범야권은 지금 근데 그 야당 쪽은 저는 뭐 지각 변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중요한 지점이 되면 또 두 분과 함께 또 해안을 또 저희가 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각설하고 최민희 의원, 이준석 전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